자, 21번 문제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인데요. 1번 등록기준 미달 등록 취소가 맞고요. 2번이 답이네요.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은 거의 다 업무정지고요. 다만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고요. 그 외에 전속중개계약 위반은 모두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1번에 2번이고요. 22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도 해마다 한 문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답 3번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지정 취소,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할 수 있다만 있습니다. 자격 취소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요건에 해당되면. 등록 취소는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2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중개사인 갑에 대한 처분으로 옳으면 O, 틀리면 X로 표기가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이런 게 사례 중심이 어려울 수는 있겠죠. 기억해 보면 갑이 등록증을 대여한 날로부터 2개월 후 폐업하였고 2년간 폐업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등록을 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대여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일단은 양도 대여하면은 업무정지가 아니고 등록 취소 사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업무정지라 하더라도 업무정지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업무정지는 할 수 없죠. 그래서 X인 것은 확실합니다. 니은 갑이 미성년자를 보존으로 고용한 날로부터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했는데 그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고용인을 고용하고 적발되고 나면 2개월 안에 그 사유를 해소했다면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했다면 업무정지를 할 수 없습니다.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절대적 취소고요. 고용인, 즉 소속 공인중개사나 보조원의 경우에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45일 만에 해소했다면 업무정지 할 수 없죠. 2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 갑이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하는 거짓보고를 한 날로부터 1개월 후 폐업하였고 4년간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등록을 한 경우 위 거짓보고를 한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했는데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소위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업무정지 할 수 없고요. 또 그 업무정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폐업을 하였다면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할 수 없다는 규정이 법 제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성계 규정에 있습니다. 또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해서 등록 취소 못하죠. 그래서 다 X네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 24번 포상금인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했는데 50%까지만 보조할 수 있습니다. 50%까지만. 그래서 24번에 2번이 되겠는데요. 포상금 한번 정리해 볼까요? 포상금. 이 포상금도 해마다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포상금. 자, 포상금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포상금이 있고요. 포상금이 공인중개사법에도 포상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포상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포상금 지급되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무등록 개업공개사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한 자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 국토법에서는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허가받은 목적 미사용
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주택법에서는 불법 전매,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하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자, 그럼 적발된 사람은 무등록 교육공개사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양도대여한 자가 적발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이행강제금, 토지 취득가격 10%가 되겠고요. 불법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50만 원이고요. 국토법에서도 50만 원이고 주택법에서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 50만 원은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보조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시험에 50%만 보조할 수 있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해서 틀렸죠. 국토법에서는 전액을 시, 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는 전액 국고로 지급을 합니다. 전액 국고로 지급한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국토법에서는 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지급하고 주택법에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포상금은 두 건 이상이 접수됐을 때와 2인 이상이 왔을 때가 있는데 두 건 이상이 접수되었을 때는 최초로 접수,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을 하고요. 2인 이상이 왔을 때는 균등배분, 균분입니다. 균분. 2명이 오면 각각 50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25만 원씩 균등하게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지급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소제기라는 건 재판의 회부입니다. 재판의 회부만 했다면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도 선고유예를 해도 포상금 받겠죠? 우리 앞에서 결격사유는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했는데 포상금은 검사가 공소제기라는 말이 재판에 회부했다는 말입니다. 재판에 회부만 하면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닌 것 정답은 3번입니다. 연수교육. 이게 올해 신설됐습니다. 교육 중에서 처벌받는 것은 연수교육밖에 없다고 했어요. 연수교육 받지 않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만 그 구체적 기준은 최대 100만 원입니다. 올해 개정된 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둘 다 시험에 출제됐는데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설됐고요. 연수교육도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두 가지가 신설돼서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고 했는데 그대로 올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5번의 정답 3번이 되겠네요. 자, 26번 자격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자격 취소 처분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한다. 이게 틀렸네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그래서 26번에 정답이 1번이 되겠는데요. 자, 이것도 정리를 제가 여러 번 했었는데요. 자격정, 자격 취소,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었을 때 자격증 반납, 자격증 미반납 시 과태료 부과,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모두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았다면 제주도에 가서 자격증을 빌려주다가 자격이 취소돼도 반납은 서울시장에게, 취소도 서울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청문, 자격 취소할 때는 청문해야 되죠. 자격 취소할 때는 청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견 진술 기회 부여해야 되는데 자격 정지의 경우 의견 진술 기회 부여인데 이것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다. 자, 반드시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6번에 1번이 되겠고요. 자, 27번 옳은 것입니다. 1번 등록관청은 예방교육 실시할 수 없다. 틀렸죠. 예방교육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개업공개사 등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했는데 맞습니다. 이전, 폐업, 등록 취소 이 세 개는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맞네요. 휴업은 간판 철거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로서 폐업 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 공개사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고용신고일 전에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교육 유효기간 1년입니다. 그래서 폐업하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폐업하고 1년 안에 소속 공개사로 취직하더라도 교육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개업공개사가 조직한 사업자 단체가 소위 친목회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취소된다 해서 틀렸습니다.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조원이 아니고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려면 명칭, 소재지,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되죠. 중개보조원은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중개보조원도 개업공개사 성명 적고 전화번호 적고 추가로 전화번호를 더 적는 것은 위반은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이런 표시광고를 하게 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개업공개사가 이 중개사물 표시광고 위반을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27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틀린 것인데요. 답은 4번이네요. 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신고관청이라고 불렀는데 올해는 전부 등록관청으로 바뀌었는데요.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등록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역시 틀린 것인데 정답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지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법정서식이 없는 것도 제가 누차 강조를 했는데요. 법정서식이라는 것은 법령에 규정된 서식을 법정서식이라고 합니다. 법정서식. 법령에 규정된 서식이 없는 것, 법정서식이 없는 게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거래계약서가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있는데 거래계약서는 없습니다. 중개보수 영수증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인계약서도 법정서식 없습니다. 금인계약서. 그 다음에 정정신청서도 법정서식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법정서식이 없고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법정서식이 있죠. 그래서 법정서식이 없기 때문에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서식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해서 29번에 1번이 틀렸고요. 30번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이고요. 거래계약서 그리고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 매수 신청 대리 행정처분 대장은 5년 보존입니다. 3년 보존, 5년 보존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자, 31번도 새로 개정된 부분입니다. 즉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31번 문제. 여기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죠? 근데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 2천만 원, 보증금 2천만 원, 보증금 2천만 원 더하기 월세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월세가 25만 원이네요. 25만 원 곱하기 100을 합니다. 100을 해가지고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5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라고 했죠?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을 합니다. 70. 예, 2천만 원, 25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4,500밖에 안 되니까 곱하기 70을 해야 되겠죠? 곱하기 70을 하면 25만 원 곱하기 70을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1,750만 원 나오네요. 이거는 계산기 가지고 계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750만 원하고 2천만 원 합하면 3,750만 원이 나오네요. 여기에다가 3,750만 원에다가 곱하기 뭡니까? 임대차입니까? 매매입니까? 임대차죠? 0.4가 되겠네요. 0.4. 매매는 0.5고요. 0.4%를 곱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15만 원 나오네요. 15만 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면 30만 원이 될 텐데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 했기 때문에 15만 원이 정답이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 좋죠. 오피스텔 올해 개정된 부분. 옛날에는 오피스텔은 무조건 주택 외로 분류하여 매매든 임대차든 0.9였습니다만은 올해부터는 이제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월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하는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 25만 원 곱하기 70을 하면 1,750만 원 더하기 2천만 원 하면 3,750만 원 0.4% 곱하니까 15만 원 쌍방 각각 받으면 30만 원 30만 원 보기도 없죠? 갑으로부터 받는 것 했으니까 15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죠. 자, 틀린 것인데 정답은 5번입니다. 일단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그 다음에 LH공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적용이 됩니다.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대기업은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1번 차임의 정액 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액 청구가 주택은 5%, 상가는 9%잖아요. 이건 계약기간 끝나고 재계약할 때는 적용되지 않고요. 계약기간 중에 적용되는 겁니다. 즉 2년 계약 체결했는데 1년 지나도 5% 올려달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2번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확정일자 부여기간을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하고요. 3번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면제권은 상실한다. 맞습니다. 다만 그 전세권은 그대로 있겠죠. 4번 임차인이 다세대 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분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예, 그렇죠.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것도 많이 강조했는데 단다다공, 아연다기. 즉 단독주택은 단다다공, 공동주택은 아연다기인데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총리공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제가 그래서 다자 돌림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같은 다자라도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고 다가구나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현업에 나가면 중개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다가구입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주인은 한 명인데 방은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세금 받고 대출 받고 이래버리면은 오히려 집값보다 더 많이 빼먹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그래서 다가구를 현업에 나가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니까 동호수 표시 안 해도 되지만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니까 동호수 표시해야 됩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5개층 이상을 아파트라 하고요. 1, 2번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4개층 이하로서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초과고요. 다세대는 660제곱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따라서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니까 동호수 표시해야 됩니다. 32번의 답이 5번이고요. 33번 상가임대차보호법 틀린 것입니다. 역시 답은 5번이네요.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임차 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 그 임차 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했는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전액을 다 배당받을 때까지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고요. 2번 임차인이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고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상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권장할 수 있다. 제가 권리금도 계속 문제에 출제를 했었습니다. 권리금 올해 한 문제 나온다고 했죠? 예, 33번의 답 5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농지법 틀린 것인데 이것도 답은 3번이네요. 농지법 제24조 2에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누차 이것도 드렸는데 최단기 존속기간 농지는 3년이고요.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이라고 했죠. 최단기 존속기간은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임차인은 3년 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이 아니라 3년 이상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농지법 24조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4번의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5번 이 기본적 확인사항이 아닌 것 정답은 2번인데요. 자, 기본적 확인사항, 세부적 확인사항이 있는데 기본적 확인사항이라는 것은 의뢰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개업공개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기본적 확인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입지 조건,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거 백화점 할인 매장 있는 것 알 수 있고요. 3번 거래 예정 금액 일종의 시세 알 수 있는 거고요. 취득 시 부담할 조세도 알 수 있죠. 의뢰인한테 물어봐도 비선호 시설, 뭐 장례식장, 화장장 뭐 이런 거 봉안당 알 수 있고요. 그 답은 실제 권리 관계는 알 수가 없죠. 등기 안 되는 임차권 이런 것들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 외에도 실제 권리 관계가 뭐가 있나요? 내외부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이 세부적 확인 사항입니다. 제가 그래서 세부적 확인 사항, 기본적 확인 사항 중요하다고 했죠? 기본적 확인 사항은 의뢰인의 도움 없이 알 수 있는 거고요. 세부적 확인 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만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6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것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중개보수는 실제 거래 금액이 아니라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협의가 없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앞에 몰라도 두 군데나 틀렸죠.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 걸로 보기 때문에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면 뭐 일반 가세사업자라면 110만 원 받아도 위반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4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것만 해도 알 수가 있겠죠. 물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말은 국세청 유권 해석이고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3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제가 이게 입법의 불비라고 했죠. 이 중개보수를 거래 예정 금액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에 보면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래 예정 금액이 일종의 시세라고 했는데 실제 시세로 중개보수를 받는다는 건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서식에 입법의 불비로서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다. 자,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이 뭐가 있었어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이고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은 거래 예정 금액 곱하기 요율과 같이 기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할 때도 거래 예정 금액을 공개하고요. 그 다음에 물가 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중개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그 다음에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 이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거래 예정금액이라는 말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5번 나옵니다. 자, 그래서 3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인데 1번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인은 보정으로 매수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강조 많이 했는데요. 우리 경매에서는 최저 매각 가격의 10%, 그 다음에 공매는 매수 신청 가격의 10%,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됐다. 2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일을 정하는 게 아니고 대금 지급 기한입니다. 기일에서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10월 24일 날 돈 낸다 하면 옛날에는 그날만 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10월 24일까지 돈 내면 됩니다. 그래서 기일이 아니라 기한으로 바뀌었다. 3번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 면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다 했는데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되고요. 배당 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해서 공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매수인은 매각 부동산 위에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했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경매 신청권은 있지만 우선 면제권이 없습니다. 우선 면제권이 없다 보니까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매수인이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5번 매각 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이게 맞네요. 예,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금을 다 받으니까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인수되는 권리가 있고 소재되는 권리가 있는데 소재주의 뭐 이런 말도 쓰죠. 소재주의 무조건 삭제되는 권리가 있고요. 인수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무조건 삭제, 말소되는 게 5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근저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가압류 압류가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순위와 상관없이 무조건 말소되는 거고요. 인수되는 권리는 유치권, 예고등기. 물론 예고등기는 지금 현행 등기법에서는 없습니다. 옛날에 되어 있다면 인수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은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유치권도 물론 좀 전에 인수됩니다만은 단 유치권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점유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말소되는 것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을 우리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이유는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 권리들은 말소 기준 권리가 다 데리고 죽습니다. 근데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인 전세권, 임차권, 환매 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 등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면 말소됩니다. 따라서 임차권이 만약에 이 2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이 경매 신청한 사람보다는 앞서 있다 하더라도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경매에서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권은 말소됩니다. 그러나 최선순위 임차권, 이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입니다. 이거는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고요.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무조건 배당을 다 받기 때문에 말소됩니다. 전세권자가 배당을 다 못 받는다면 이거는 경매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취소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2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최선순위도 다 못 받는다면 물건은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사람이 배당을 못 받아가니까 이걸 무잉여 경매라고 합니다. 무잉여. 남는 금액이 없다는 이야기죠. 배당이 경매 신청한 사람에게 전혀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경매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민법 권리 남용에 해당됩니다. 민법 제2조. 민법 제2조 보면 권리와 의무는 신의와 성실로서 이행해야 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무의잉여 경매니까 경매 절차가 취소돼야 돼요. 자, 따라서 이 최선순위 전세권자라도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을 받기 때문에 말소된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38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 이것도 한 문제 해마다 출제되지요. 공인중개사 과목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마다 출제되는 파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부할 만합니다. 자, 38번에 1번 개업공개사의 중개업 폐업 신고에 따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폐업을 해도, 이게 제가 이런 걸 강조드렸는데 어떤 걸 강조드렸냐면은 매수 신청 대리인은 스스로 폐업하거나 휴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폐업을 하고 싶으면 중개업을 폐업해야 되고 중개업을 폐업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폐업을 했기 때문에 뭐 죄 지어가지고 당한 게 아니잖아요. 2번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경우 그 영수증에는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되고요. 인장 등록은 한 번밖에 안 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 하기 위해서 또다시 인장 등록은 안 하니까 중개업 할 때 등록한 인장을 써야 되겠죠. 4번에 소속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했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오직 법인인 개업공개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만 가능합니다.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본 자, 소위 중개인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38번에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그 사무소 간판에 법원의 휘장을 표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인정한 경우는 가능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9번 외국인 토지법도 해마다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요. 자, 외국인은 옳은 것인데 1번 외국인 토지법은 대한민국 영토에서 외국인의 상속, 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 이외의 원인, 상속, 경매 등이면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6월 이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적용됩니다. 적용 안 된다고 해서 틀렸고요. 2번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고하거나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 신고를 했다면 외국인 토지법상 또 신고할 필요 없고요. 국토법상 토지거래 허가받았다면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게 사실상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자, 3번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소지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 토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 토지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건물만 취득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4번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 외국인 토지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2분의 1이라도 외국인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적용되죠. 2분의 1 이상, 이상이라고 하면 그 숫자 포함이죠.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 외국인 토지법이 적용된다. 제가 앞에서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5번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은 외국인 토지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원이니까 해당되겠죠. 2분의 1 이상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만 외국인이라도 외국인 토지법이 적용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0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신고서 작성 옳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어려운데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을 보셔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서식이니까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사실은 1번 신고를 해야 하는 부동산별 거래 금액과 실제 거래 가격란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으면 되겠고요.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적지 않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 그 밖의 건물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 합계죠. 아파트를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적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3번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 대상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은 신고서 작성사항에 해당한다 했는데 해당하지 않습니다. 6억 초과하는 경우는 신고서 작성사항에 해당하지 않죠. 지금은 뭐 다 주택법이 폐지됐지만 6억 주택거래 신고지역 안에 있는 6억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는 주택거래 신고 대상이 되겠죠. 물론 지금은 주택거래 신고제도는 폐지됐습니다. 4번 분양 금액란에는 분양권의 경우에는 분양 금액을 적고요. 권리 가격과 추가 부담금을 적는 건 입주권입니다. 입주권.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세 3배 이하가 되려고요. 60일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연습을 하시면 비교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연습을 하신다면 어떤 과목이든 고득점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항상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